오늘 봄날의 낭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운치 있게 비가 내리네요. 저희가 낭독회를 하는데 비 오는 날 주말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오디오북 낭독 연구회 낭독 들으러 오셨잖아요. 저희 오디오북 낭독 연구회는 전원 현직 오디오북 내레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을 직접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시더라도 윌라 오디오북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극장에 갔는데 극장에서도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기내에도 오디오북이 서비스되고 있다고 합니다. 윌라 같은 플랫폼에서는 현재는 성우들의 오디오북만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오디오북 내레이터들도 오디오북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너가 잘 보이시진 않을 텐데 이따 나가실 때 한번 보시면 문에 저희 5학년이 하는 일 소개 배너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낭독회도 하고 오디오북 작업은 기본적으로 하고 낭독 교육, 외부 출강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모토가 낭독 좀 하는 사람 친구입니다. 줄여서 낭사친, 남사친 아니고 낭사친인데요. 친근하고 편안하게 아는 사람이 친한 친구가 들려주는 것 같은 낭독을 해서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자 이런 걸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종이 2장 받으셨죠? 그 중에 오늘 행사 진행 순서 소개지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하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 어디에 쓰일지 기대해 주시고 종이 잘 가지고 계셔 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이 비어있는 엽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소감을 적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펜 못 받으신 분들은 앞에 있으니까 이따가 말미에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그때 소감 적어서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에게 작성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낭독할 4명의 낭독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을 맡은 이유는 첫 번째 낭독자여서예요. 네, 책여행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멀리서 오셨어요. 장수에서 오신 빛나는 낭독을 들려주실 윤슬님입니다. 다음은 저 뒤쪽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으신 다정한 낭독의 대명사 유한님. 피날레를 장식해 주실 우아한 낭랑한 마들렌님 이경희님입니다. 오늘 들으실 책도 궁금하시죠? 이 책 태도의 언어인데요. 한국일보 기자로 일하고 계시는 김지은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경력이 23년 차 베테랑 기자님이시고요. 그동안 아주 좋은 호응을 얻은 시리즈를 많이 연재를 하셨고 현재는 실패 연대기를 연재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온라인 신문 기사에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실패 연대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 잘 쓰는 기자, 또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기자로 정평이나 있어서 팬층을 많이 확보하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진양에 계신데 네, 인사만 해주시고 저희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실 수 있다고 하셔서 말미에 기자님 그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김지은 기자님이 23년 동안 기자로 일하면서 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만난 분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저자분을 성장시킨 태도가 무엇인지가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프롤로그를 읽는데 그중에 인상적인 문장이 있었어요. 누구나 삶에 부침이 있듯이 김지은 기자님도 힘든 시절이 있으셨는데 그럴 때조차 나는 어느 순간에도 나를 잃지 않았다. 그래서 그 힘이 무엇일지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4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장
당신이 선물한 언어에는 그 인터뷰의 대상이 되는 분들, 인터뷰이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김혜수라는 태도. 어머, 팔목이 이렇게 가늘어요. 따스하고 보드라운 손바닥이 내 팔목을 감쌌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다정할 수가 있나? 게다가 내 팔목은 그렇게 가늘지도 않다. 엉겁결에 팔목을 내어준 나는 그만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배우 김혜수 씨 얘기다. 나는 그를 2010년 처음 만났다. 그가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게 돼서다. 배우가 시사부문 MC를 하는 건 당시로선 꽤 이례적인 일이었다. 사회의 인식은 의외성을 부여했으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국경을 떠나 사회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우연히 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가보곤 매일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했다. 그가 국내외 뉴스를 부지런히 스크랩해두는 건 그럴 수 있다 싶었다. 기지촌, 성매매 피해 여성을 돕는 두레방까지 조용히 찾아가 후원한 걸 알게 됐을 땐 그가 다시 보였다. 그 어떤 보도자료도 시끌벅적한 소회도 없었다. 그저 그가 싸이월드 앨범에 올린 사진 한 장 덕에 알게 됐다. 그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한 옷차림으로 두레방 원장과 함께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과거 기지총과 두레방을 취재한 경험이 있기에 내 눈에 그 사진이 들어왔다. 그렇게 사회 곳곳에 선한 오지랖이 넓었던 그가 시사 프로 진행까지 하게 된 거다.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그 원천이 궁금했다. 첫 방송의 즈음에 그를 인터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내가 뉴스위크 한국판에서 일할 때라 매체 성격과도 잘 맞았다. 그러나 그 같은 대스타를 인터뷰이로 섭외하기는 처음. 겨우 전화가 연결돼 인터뷰하려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고 설득했다. 얼마 후 돌아온 회신은 김혜수 씨가 당신이 쓴 기사를 궁금해한다는 거였다. 나는 당장 최근 몇 주간 발행된 잡지를 몇 권 챙겨 내가 쓴 기사가 실린 페이지마다 일일이 포스트잇을 붙여 퀵 서비스로 보냈다. 13년 전인데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건 이런 인터뷰의 과정 때문이다. 그 덕분에 나는 지금도 섭외를 할 때 내가 어떤 기자인지 설명하는 데 공을 들인다. 처지를 바꿔 내가 인터뷰이라면 당연히 인터뷰어가 궁금할 텐데 그때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다. 그 덕분에 인터뷰어로서 내 태도가 좀 더 두터워졌다. 인터뷰는 성사됐다. 그가 인터뷰를 하겠다고 한 거다. 인터뷰는 예고 방송을 촬영하는 날 스튜디오에서 만나 하기로 했다. 복병은 시간이었다. 인터뷰를 앞두고 매니저는 부탁 또 부탁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30분 안쪽으로 인터뷰를 끝내주실 수 있을까요? 30분이라니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와이드 인터뷰로 들어가는데 30분으로 될 리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확보해 주실 수 없을까요? 나는 역으로 매니저에게 읍소 또 읍소했다. 매니저는 난감해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남다른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했지만 날지 못하는 현실의 기자 나부랭이는 모든 취재 현장에 무조건 일찍 가야 기사 한 줄이라도 더 얻는다. 앞선 촬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난다면 인터뷰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 약속 시간보다 1시간쯤 일찍 도착했다. 이럴 수가. 베테랑 배우 김혜수 씨는 역시나 촬영을 일찌감치 마치고 대기실에 있었다. 나를 본 그는 어서 들어오라고 했다.
옷 색깔이 참 예뻐요. 그가 이런 말로 나의 마음을 풀어줬다. 그때 나는 풀빛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더 가깝게 앉아요 하며 의자를 당겨 앉기도 하고 녹음기를 보더니 제가 들고 할까요? 하기도 했다. 그날 내가 입은 옷차림에 그의 음성까지 어제 일처럼 기억나는 건 그 말에 담긴 그의 다정하고 배려 깊은 태도 때문이다. 인터뷰가 막 재미있어질 무렵 매니저가 다가왔다. 기자님, 10분 안에 끝내주세요. 인터뷰는 기사로 치면 이제 막 본론에 접어든 참이었다. 당황스러웠다. 그 순간 김혜수 씨가 미소를 머금고 내 눈을 보며 말했다. 우리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얘기 나눠요. 그는 느꼈을까 티내지 않으며 감격한 내 마음을. 얘기는 2시간쯤 이어졌다. 인터뷰 중 아직도 기억나는 대목이 있다. 사회 문제에 왜 두루 관심을 갖고 기사 역시 열심히 읽는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였다. 제가 386 세대의 끝자락이잖아요. 그가 말문을 열면서 한 이 규정이 마음에 남았다. 배우이자 톱스타로 살아온 그가 시대정신이 담긴 단어로 자신을 표현해서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연예인이었잖아요. 배우란 직업은 인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관찰이 바탕이 돼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어린 나이에 이 일을 시작해서 늘 폭이 좁다고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 남들한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저한테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적지 않았어요. 나이 먹으면서 스스로 그런 보편성이 떨어진다는 자격지심,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내가 또래와 다르지 않다는 보편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의식적으로 빈 곳을 채우려고 노력했죠. 그가 시사 이슈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데엔 이런 이유가 깔려 있었다. 나는 최대한 그가 살아온 시간을 훑고 싶었다. 그래야 기사 한 줄을 쓰더라도 맥락이 실릴 테니까. 그는 충분히 인터뷰하도록 나를 배려했다.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만났을 때 태도의 언어로 어떻게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지 그때 배웠다. 마음을 여는 기술은 인터뷰어에게 중요한 덕목이지만 인터뷰이가 마음을 여는 태도 또한 인터뷰의 깊이와 분위기를 좌우한다. 두 태도의 언어가 부딪히지 않고 이어지고 얹어질 때 비로소 공명은 일어난다. 그주 뉴스위크 한국판 표지는 김혜수 씨였다. 배우가 뉴스위크 한국판에 얼굴로 나간 건 역시 드문 일이었다. 그는 기사를 보고 내게 연락해왔다. 우리는 그 뒤로도 종종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나는 그와 여전히 연결돼 있다고 느낀다. 꼭 연락해야 할 때 위로와 응원을 나눈다. 그는 13년 전 그 프로그램의 첫 방송에서 모르는 이야기를 생각 없이 옮기는 MC는 되지 않겠다고 했다. 배우로 카메라 앞에 설 때의 태도도 그럴 것이다. 기자도 마찬가지다. 보고 듣고 확인하지 않은 건 기사에 써선 안 된다. 독자라는 존재의 이유 앞에 서는 기자의 태도와 닮은 그라서 나는 아직도 그를 믿고 본다. 네, 김혜수 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수 씨 팬인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글을 읽고, 그쵸? 네, 글을 읽고 더 호감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전체를 다 읽은 건 아니고요. 책에는 김혜수 씨에 대한 일화가 조금 더 실려 있습니다.
저는 한 꼭지를 더 낭독할 텐데요. 이분이 누구실지 제가 유행어를 할 텐데 맞춰보시겠어요? 이걸 제가 왜 하겠다고 한 거죠? 어떡하지? 힘을 내요 슈퍼파워. 감사. 작가님이 옆에 동행인 분을 막 부추기신 박수 치라고 하신 걸 감사합니다. 집에서 연습할 땐 더 잘 됐는데 부끄럽습니다.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 씨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김영철이 만든 소울의 태도, 소울의 목소리. 그를 떠올리면 도레미파솔의 그 소울이 생각난다. 코미디언이자 방송인인 김영철 씨 얘기다. 그는 방송에서도 평소에도 목소리의 음이 소울이다. 그를 인터뷰할 때 그리고 우연히 사석에서 두어 번 마주친 뒤 느낀 것이다. 목소리가 소울인데 표정이 도우일 리 없다. 그를 만나면 왜 기분이 좋아지나 곰곰 생각해보니 그랬다. 수년째 내 출근길 라디오 주파수가 107.7에 고정돼 있는 것도 그가 진행하는 김영철의 파워 FM, 철파엠을 듣기 위해서다. 직장인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듣는 라디오 방송은 무조건 유쾌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 톤은 그런 아침 방송에 매우 적합하다. 게다가 그는 탁월한 진행자다. 특히 인터뷰를 잘한다. 짐작하기에 인터뷰의 입장에서 인터뷰할 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되는 쪽을 택한다. 코미디언이니까 자기가 우스워지는 게 직업적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넘어 그가 단단한 사람이기에 가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방송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연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소울의 태도와 음성은 타고난 게 아니라 노력의 결과였던 거다. 그날 그의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위안이 될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예상치 못하게 질병으로 장기 병가를 내고 매일 우울함의 정점을 찍는 중이었다. 삶이 피폐했고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다. 화를 내는 순간도 많았다. 의사에겐 왜 늘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지 속으로 반문했고 회사엔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네 탓이라며 불만을 늘어놓았다. 나 자신에겐 그보다 몇 배로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빨리 낫지 않아? 몸을 아껴 써야지. 분노하고 분노했다. 병의 원인이 된 스트레스를 되레 키우고 있던 거다. 그러니 기분도 안정적일 리가 없었다. 한동안은 대인기피증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집 밖에 나가는 걸 꺼렸다. 나는 마치 불행해지기로 작정한 사람 같았다. 그런데 김영철 씨의 그 말을 듣는 순간 행복은 연습으로도 가능하다는 희망이 생겼다. 5년 전 그를 인터뷰했던 때가 떠올랐다. 살면서 그가 가장 힘들고 슬펐던 시기를 그때 들었다. 청소년기에 교통사고로 형을 잃었던 것이다. 한동안 그는 그 아픈 기억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한두 개쯤 아픈 가족사 없는 집이 있을까? 이건 내 약점이 아니라 나의 스토리야. 남편과 아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그의 어머니는 어떤 세월을 보냈겠나. 그런데 그의 집안은 제사를 준비하면서도 한두 번은 꼭 웃음보가 터질 정도로 웃음이 많다고 했다. 그는 그런 자기 가족의 분위기를 까르르 집안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어머니의 노력 덕분일 거다. 어머니에게서 그는
슬픔은 때로 감추는 것,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임을 배운 거다. 노력해서 얻어지는 행복, 그 힘을 한번 믿어보기로 한다. 연습으로 저런 텐션, 소울의 태도를 만들었다면 나도 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그를 만나봐서 아는데 그 밝음은 힘이 세다. 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철파엠을 찾아봤어요. 요즘은 라디오 방송도 녹화해서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녹화된 거를 봤는데 그 중간에 음악이 나가는 시간에도 김영철 씨가 계속 웃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시고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팔도 올리고 기분을 끌어올리는 동작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철파엠에서 소개한 날의 영상도 제가 봤는데 저 진짜 연습하는 거예요. 이 소울톤도 기분도 태도도 라디오도 영어도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철 씨도 더 좋아졌고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낭독자 소개할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네. 낭독을 들려주실 거예요. 윤슬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낭독가 윤슬입니다. 방금 책여행 권혜수님의 낭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풋풋하고 다정한 낭독이었죠. 네, 저희는 방금 낭독자 권혜수라는 태도의 언어로 배우 김혜수라는 태도의 언어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느낀 게 분명 소리로만 들었는데 왜 직접 인터뷰 영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네, 이게 바로 낭독의 힘이고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낭독자에 관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조언을 해주는 말인데 너는 영화를 만들어야 해. 네가 책을 읽을 때 눈앞에 장면이 보이는 것처럼 떠올리듯이 청자도 귀로 듣는 장면을 눈으로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야.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도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는 영상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참 좋은 경험을 오늘 쌓아가시는 거라고 믿고요. 물론 그 가장 바탕에는 작가님의 탄탄한 글솜씨가 있어야겠죠. 네, 김혜수 배우는 김지은 작가님에 대해서 마주한 인간에 대한 예의, 사람을 마주할 자격과 태도를 지닌 기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그럼 이 책의 두 번째 챕터인 마음을 여는 언어로 그 김지은 작가님의 글의 향기를 다 같이 한번 느껴보실 텐데요. 그중에서 저는 유재석 씨와 데니스 옹 교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그 챕터에서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꼭지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재석이 아니라서 얻은 것. 제 목표는 유재석이에요. 저널리즘 관련 포럼에 연사로 섰을 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진짜 그랬다. 그와 같은 셀럽이나 개그맨이 되고 싶다는 뜻이 아니다.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인터뷰어가 되고 싶다는 열망. 그것이었다. 그즘 나는 지쳐 있었다. 인터뷰위를 섭외하면서 받은 상처가 쌓인 탓이다. 그러니까 실패에 지쳤던 것이다. 인터뷰는 섭외가 구할이다. 누구를 인터뷰할 것인지 정하고 그가 수락할 때까지 설득하는 것. 그것이 인터뷰의 거의 전부다. 인터뷰위를 선정하는 건 내 몫이지만 수락 여부는 인터뷰위의 일이다. 그러니 인터뷰의 성사 여부는 인터뷰위가 쥐고 있는 셈이다. 한 번은 10명 남짓에게 인터뷰를 청했는데
줄줄이 퇴짜를 맞은 적도 있었다. 이러다 이번엔 펑크 나는 것 아닐까. 그럴 땐 숨쉬는 시간도 아깝게 느껴진다. 거절을 당하고 나면 아무리 멘탈을 추스리려고 해도 한숨과 자책, 울분이 올라온다. 내가 믿을 만한 그리고 인지도 높은 인터뷰어가 아니라서 그렇겠지. 오기도 생긴다. 마침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 유퀴즈의 인기가 치솟았다. 내가 오랜 시간 공들여 설득했지만 결국 불발된 인터뷰이들이 줄줄이 유퀴즈에 나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유재석 씨를 보며 흥분한 표정으로 내가 유퀴즈에 나오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했다. 그때 절감했다. 인터뷰어의 이름값을, 이름 있는 인터뷰어의 힘을. 유퀴즈는 인터뷰와 예능을 결합한 프로다. 시작은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일반인들을 즉석에서 섭외해 얘기를 나누는 콘셉트였다. 펄떡펄떡 뛰는 평범한 이야기들이 참 좋았다. 할머니들이 나올 때는 TV 속으로 들어가 나도 그 옆에 앉고 싶을 정도였다. 눈치 볼 것도 가릴 것도 없지만 순수한 수줍음을 간직한 할머니들의 입담은 참 사랑스러웠다. 유퀴즈의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서울 주택가의 한 미용실에 들러 한 현장 인터뷰가 그중 하나다. 미용실에는 손님으로 할머니 두 분이 앉아 있었다. 퍼머를 하느라 머리에 주황색 수건을 두른 할머니 한 분, 함께 기다리는 동네 친구인 할머니 한 분, 거기에 원장님까지 세 사람이 미용실 인터뷰의 주인공이었다. 인터뷰는 무척 역동적이었다. 유재석 씨가 이름을 묻는 대목부터 어떻게 흘러갈지 도통 짐작할 수가 없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참, 이름 알려주기 싫으네. 머리에 수건을 돌돌만 할머니가 입을 쩝쩝거리며 답했다.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 시절 여성들에게 번듯한 이름을 붙여주는 집은 별로 없었을 테니까. 제차부로 알아낸 할머니의 성함은 김종순. 이어 옆에 앉은 원장님도 손사래를 쳤다. 나는 그냥 뭐뭐 미용실이라고 하는 게 나아. 그러더니 그 옆에 할머니도 말했다. 나도 이름에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말을 못해. 다른 할머니들이 귀뚱해준 그분의 성함은 김미녀. 이름을 묻고 답을 얻는 것부터 얼마나 생생한가. 할머니들은 유퀴즈의 시그니처 마무리인 유퀴즈, 퀴즈 맞히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단호하게 안 합니다 했다. 유재석 씨가 맞추면 100만 원을 드린다며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유퀴즈? 했는데도 또 라고 답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인터뷰였다. 학원 가는 길에 유퀴즈를 만난 9살 여자아이의 말도 마음에 남는다. 신께서 나를 만들면서 많이 주신 것과 조금 덜 주신 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린이는 말했다. 남김없이 다 주신 것 같아요. 그 답을 듣고 유재석 씨가 불쑥 물었다. 그렇다면 사랑은 뭐예요? 어린이가 바로 답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갑자기 꽉 껴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더 이상 거리에서 무작위로 인터뷰를 할 수 없게 되자 유퀴즈는 콘셉트를 바꿨다.
회차별로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인물을 섭외해 실내에서 인터뷰하는 방식이다. 스토리가 있는 일반인이 대부분이지만 회마다 한 명씩은 셀럽이 등장한다. 내게 섭외 실패에 좌절을 안긴 이들도 대부분은 그 셀럽들이다. 내 인터뷰를 거절했거나 아예 연락도 닿지 않았던 셀럽들이 연달아 유퀴즈에 나오니 부럽지 않을 수가 있나. 그들을 인터뷰하는 유재석 씨를 보며 저 사람은 거절을 당해본 적도 없을 거야. 참 좋겠다 생각했다. 나아가 신압으로 마음속에 나도 인터뷰어로 인지도가 쌓여 유재석 씨처럼 되리라 하는 열망까지 생긴 것이다. 대중도 유재석 씨를 인터뷰어로 인식했다. 2021년엔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조사에서 그가 2위를 했으니까. 유재석 씨는 내 인터뷰의 세상에서 경쟁자였다. 번아웃과 갑상선에 생긴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할 겸 2022년 한 해를 산 게 전환점이었다.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점. 휴직의 기간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만든 일과의 거리두기였다. 휴직 기간은 깨닫지 못했지만 복직한 뒤 알아차렸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실패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였다. 실패는 그 자체로 한 사건이 아닌 일의 한 축이라는 걸. 그러니 대단하지도 절대적이지도 않다는 걸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인터뷰 연재를 재개하며 나는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했다. 실패에 대해. 실패를 둘러싼 고정관념을 전복하고 싶었다. 나처럼 실패를 낙오로, 열패감으로, 분노로, 좌절로, 눈물로 받아들였을 이들에게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걸 삶으로 증명하고 경험한 이들의 말로써 말이다. 로봇을 만드는 데니스 홍 미국 UCLA 교수도 그중 하나다. 홍 교수는 실패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인물이었다. 그는 천재 로봇 공학자다. 지금까지 만든 로봇이 40-50개 정도다.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용 자동차를 만들기도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달 착륙에 버금가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성인 크기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찰리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것도 그다. 찰리는 2011년 로보컵 챔피언이 되었다. 로보컵은 로봇들이 출전하는 월드컵이다. 글로벌 과학 전문지 파퓰러 사이언스가 이미 2009년 과학을 뒤흔드는 젊은 천재 10인 중에 한 명으로 그를 꼽았다. 인터뷰를 할 때 그는 내게 동영상을 하나 내밀었다. 그가 최근 만든 가장 진보한 로봇 아르테미스를 개발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었다. 그런데 특이했다. 영상 속에서 아르테미스는 계속 넘어졌다. 아르테미스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장애물을 만나 다양하게 넘어지는 모습만 담은 영상이었던 거다. 아르테미스는 옆으로 미끄러지기도 하고 다리가 꼬이기도 했으며 아예 뒤로 자빠져 버리기도 했다. 그러더니 막판엔 아예 팡 터져버렸다. 영상 제목은 블루펄스, 그러니까 일종의 NG, 실패 모음 영상이었다. 그는 영상을 보며 깔깔 웃었다. 그랬다. 그에게 실패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다. 그가 말했다. 넘어졌기 때문에 안 넘어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아르테미스는 아마 10,000번도 넘게 넘어졌을 거예요.
실험을 하면서 찍은 동영상만 1TB 정도죠. 일부러 막 넘어뜨리기도 해요. 넘어지는 원인을 찾으려고. 로봇은 넘어질 때마다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경험이 많아야 똑똑해지는 거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로봇을 만들면서 인간에 대해 새삼 다시 배우죠. 그는 사람에게도 실패는 축복이라고 말했다. 좋든 나쁘든 과거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난 오늘의 내가 참 좋아요. 그리고 오늘의 나한테 100% 만족해요. 실패를 해서 한층 강력해진 나란히. 홍 교수 덕분이다. 실패를 수없이 해온 나를 긍정하게 된 것은 실패했기에 돌아가는 법을 알았고 실패했기에 성공의 기쁨이 더 컸으며 실패했기에 실패한 이들을 공감할 수 있는 품이 생겼다.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선물이었다. 홍 교수처럼 그래서 나는 한층 강력한 인터뷰어가 된 것 아닐까? 어깨가 으쓱해졌다. 인터뷰어로서 내 목표는 유재석이라고 말한 이후 3년이 지났다. 3년의 시간만큼 내 실패도 쌓였다. 유키즈도 여전히 즐겨본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유재석 씨가 부럽지도 인터뷰어로서의 목표가 유재석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물론 현재의 유재석이라는 정상의 방송인을 만든 건 과거 그가 버텨온 무명시간, 그 시기에 무수한 실패들이었다는 걸 안다. 그러나 적어도 인터뷰어로서의 나는 유재석 씨보다 단연 나은 게 있다. 실패의 경험이다. 유재석이 아니라서 실패할 수 있었던 인터뷰어 김지은이. 그래서 좋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만삭이어서 숨이 좀 차서 그거 신경 쓰다가 좀 발음이 좀 꼬인 것 같은데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책에서 언급했던 그 유키즈 영상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있으세요? 어느 한 동네 미용실에 가서 인터뷰한 영상인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장을 아주 작가님께서 생생하게 글로 잘 녹여내셨더라고요. 그 미용실 이름이 알고 보니까 샤넬 미용실이었어요. 근데 샤넬이 아니고 샤넬. 네, 할머니들의 입담을 참 사랑스럽게 잘 표현해 주셨던 그런 글이어서 진짜 저도 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었는데요. 작가님께서 유재석 씨를 처음에는 목표로 삼았다가 그리고 부러워했다가 좌절도 했다가 또 경쟁자로 삼기도 했다가 결국에는 실패를 수없이 해온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런 과정을 아주 진솔한 태도로 담아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태도에 언어가 있다는 말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중에 그 작가님이 실패에 대해서 말하는 그 부분이 저에게 아주 큰 울림으로 다가와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싶습니다. 자, 실패했기에 돌아가는 법을 알았고 실패했기에 실패한 이들을 공감할 수 있는 품이 생겼다. 네, 데니송 교수님이 말했듯이 결국에 우리는 넘어졌기에 안 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더 이상 이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자꾸 도전하면서 또 실패를 맛보고 하면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낭독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오늘 내리는 봄날의 비처럼 촉촉하게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주실 분인데요. 네, 옹기로운 소리의 정유아님이십니다.
네, 윤슬님의 아주 따뜻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낭독 너무 잘 들었습니다. 무거운 몸으로 여기까지 오셔갖고 이렇게 따뜻하게 낭독을 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이렇게 비 오는 날이지만 따뜻한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 제가 낭독할 세 번째 파트는요, 나의 언어라는 파트인데요. 사람을 통해 배우고 느꼈던 것을 작가님만의 언어의 태도로 또 태도의 언어로 그렇게 섬세하게 풀어주셨어요. 유독 마음이 갔던 제가 낭독할 이 꼭지 두 개가요. 작가님의 엄마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연인지요, 이곳 내 곁의 서재가 저희 친정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낭독회 준비하는 동안 엄마 생각이 유독 더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우연인 건지 인연인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엄마를 품은 이야기 낭독하겠습니다. 다정한 경청의 태도. 엄마가 사기를 당했다. 모처럼 딸 노릇 좀 하나 싶었는데 날디 낡은 세탁기를 건조기가 딸린 일체형으로 바꿔드리려고 했다. 엄마는 그런데 엄마가 아는 판매업자가 싸게 해준다고 하니 그에게서 사겠다고 했다. 어쩌다 알게 된 그 사람이 2년여간 착실히 신제품 정보를 잊지도 않고 보내줬다는 거다. 그런데 그자는 돈만 받고 물건은 주지 않았다. 이후엔 아예 엄마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사기를 당했다는 걸 인지한 뒤 엄마에게 물었다. 왜 그 사람한테 사려고 했어? 매번 신제품 설명을 보내주니 고맙잖아. 이왕 사는 거 열심히 살려는 젊은 사람 도와주면 좋지 않겠어? 그는 아마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에게 스팸 문자 메시지를 뿌리듯 단체 전송을 했을 텐데 더 화가 났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그자는 사기로 훼손한 것이다. 그러니 고소할 수밖에. 반드시 처벌해주세요. 고소장에 분노를 꾹꾹 눌러 적었다. 고소장은 내가 썼지만 조사는 고소인 본인인 엄마가 받아야 한다. 70여 년 엄마 인생에 경찰서는 처음이다. 딸이어도 대신 해줄 수 없는 일. 기자에겐 경찰서가 낯설지 않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출입처니까. 그런 나도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땐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다. 일단 그 철제의자가 문제다. 묘하게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 의자에 엄마가 앉을 것부터 걱정이 됐다. 참지 못하고 전화를 했다. 엄마는 아직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엄마에게 사건이 어디에 배당됐는지 묻자 맞은편 경찰관이 본인이 설명하겠다고 했는지 전화를 넘겨받았다. 안녕하세요. 어디 경찰서 모모 수사팀 아무개경입니다. 전화 건너편에선 청량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심이다. 21년 동안 기자를 하며 얻은 부수적인 재능 중 하나는 인사하는 목소리나 태도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대략 파악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그는 사건의 전모를 이미 파악하고 어떻게 수사할지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이를 재치 있고 빠르게 처리하는 솜씨를 지녔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그러니 길게 부탁하고 말 것도 없었다. 간단히 통화를 마무리했다. 아차, 전화를 끊는데 불현듯 이 말은 할 걸 싶었다. 엄마 잘못이 아니다. 누구도 당할 수 있는 게 사기다.
나이 들어서 당한 게 아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해달라는 부탁 말이다. 수사 담당자가 그렇게 말해주면 엄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았다. 그냥 너더러 사라고 할 걸 괜히 내가 고집을 피워서. 사기를 당한 뒤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터다.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엄마는 그렇지가 못했다. 1시간여 뒤 조사를 마친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런데 오랜만에 엄마 목소리가 하늘을 날았다. 그 경찰이 그렇게 야무지고 따뜻할 수가 없더란다. 처음엔 엄마한테 선생님, 선생님 하더니 내가 자신과 동갑이라는 걸 알고 나더니 제가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면서 진짜 엄마에게 말하듯 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받고 걱정해서 아프시면 그게 제일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일은 저희가 할 테니 이제 걱정 말고 기다리고 계세요. 액수가 적다고 수사 진척이 더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왜 적은 돈이에요? 나이 들어서 당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사기는 당할 수 있어요. 선의를 가진 사람한테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쁜 거지.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조서를 쓰며 그렇게 다정하게 말했다고 한다. 특히 스트레스로 아프시면 그게 제일 큰 손해라는 말은 3번이나 하더라고 엄마는 말했다. 내 속 얘기를 듣기라도 했을까? 정말 신기하고 고마웠다. 그런 엄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응대한 이가 그 경찰이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끝났구나. 엄마의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위로받고 치유를 받았으니 말이다. 경찰과 다정이란 단어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 어색한 두 단어가 만나니 이런 힘이 발휘된다. 사무적으로 육하원칙을 묻고 피의자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칠 수도 있었다. 그게 정석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조사는 억울하게 사기를 당해 법에 호소하려는 사법기관을 찾은 무고한 시민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지는 못한다. 다정한 조사는 수사만으로는 풀어주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었다. 그렇다고 조사 시간이 더 길어진 것도 아니다. 역량과 직무를 벗어난 행위도 아니다. 태도의 문제다. 새삼 듣는 태도에 관해 생각해본다. 이런 것이 마음으로 듣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다. 사람이라서 우리는 상대가 마음으로 듣는지 귀로 듣는지 귀신같이 알 수 있다. 상대가 마음으로 듣는다면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 빛의 속도로 느껴진다. 마음이 열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 엄마는 처음 보는 경찰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이 말 저 말 중얼중얼 다 했네 라며 웃었다. 마음으로 고소장을 들어주는 경찰관이어서 엄마는 당신도 모르게 속갯말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후련했을 거고 그 말을 듣고 반응한 그 경찰의 진심에 담긴 말에 위안도 받았을 것이다. 마음으로 듣는 태도의 힘, 그 힘이 자아내는 변화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네. 마음으로 들어주고 계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늘 경청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마음으로 듣는 태도. 딱 제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 더 끌림이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다음 낭독 하나 더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사람에게서 나는 배웠다. 휴직 기간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 자연스럽게 내 얘기도 자주 나눴다. 그중 충격적인 한마디가 있다. 너는 글쎄 책을 그다지 많이 읽진 않았는데 글은 참 잘 썼어. 엄마의 그 말 속엔 그건 좀 이상한 일이며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어감이 실렸다. 또 왜 나를 닮지 않았느냐는 뜻도 느껴졌다. 엄마는 어릴 때부터 보이는 책은 뭐든지 삼키듯 읽어치우는 유명한 책벌레였다. 친척집에 놀러가면 그 집에 있는 책들을 다 읽느라 할머니가 이제 가자고 해도 잠깐만 하며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해 급기야 그 집에서 엄마 손에 책을 쥐어줬다고 한다. 어린아이가 읽다 일본 연애소설까지 다 섭렵했다니 말 다 했다. 나도 책을 좋아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나도 이야기를 좋아한다. 다른 게 있다면 사람이 하는 이야기. 소설은 한 번 읽어선 아무리 좋아하는 문장이라도 외우기 쉽지 않은데 사람이 하는 말은 그렇지 않았다. 그 대목을 말할 때 그 사람의 표정, 숨소리까지도 기억한다. 때론 어떤 사람의 한마디가 평생에 걸쳐 내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입시학원을 다닌 적이 있다. 학생 수가 고작해야 한 자릿수고 매일 학교 수업이 끝난 뒤 다녔으니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던 시절이었다. 영어 선생님은 특히 학생들에게 다정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나무라지도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열과 성을 다한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져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예문을 설명하다 이런 말을 했다. 흔히 어른들이 공부해서 남 주냐고 하는데 난 생각이 달라요.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이 내주시는 학원비로 이렇게 편하게 와서 학원 강의까지 들을 수 있는 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덕분이에요. 모두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잘 배우고 나중에 좋은 직장 얻어 나만 잘 살면 될까요? 나눠야죠. 나는 운이 좋아 유복하게 컸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인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내 마음에 느낌표가 찍혔다. 대학에 가는 것 말고는 지향이 없던 내 공부의 여정에 등대를 만난 기분이었다. 공부 역시 해야 했으니까 했지 왜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이 공부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학원 선생님의 한마디는 내게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이었다. 나만 잘 살자고 하는 공부는 얼마나 편협하고 공궁한가 말이다. 내가 타고난 환경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며 그저 감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능동적으로 현실을 바꾸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그때 처음 생각했다. 내 손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소득의 일부를 나누는 일부터 해보자고 마음먹은 것도 그때다. 내 좁았던 시야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강자뿐 아니라 약자, 가진 자뿐 아니라 못 가진 자에게로 넓어졌다. 기자가 된 것도 어쩌면 그 연장선인지도 모르겠다. 평생에 걸쳐 나를 위로하는 한마디도 있다. 고교 시절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수업 때 한국사 선생님이 해준 말이다. 수업 끄트머리에 선생님은 칠판에 이렇게 썼다. 시는 한쪽 문을 닫아놓을 땐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은 열어놓는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인생에서 절대적인 건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 뿐이지.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해요. 지금 수능이라는 문 앞에 있으니 수능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모조리 결정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다. 그 무렵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시험 잘 봐라, 전날까지도 포기하지 마라, 잘 될 거다 같은 말들을 했을 것이다.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사 선생님은 장밋빛 응원이나 허무한 긍정의 언어 대신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나의 노력이 반드시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며 그렇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진리.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었다. 고3 시절의 내 앞엔 의대라는 하나의 문만 있는 줄 알았지만 난 신이 마련해둔 다른 한쪽 문을 열었고 기자가 됐다. 두 스승에게서 삶의 표대를 찾았듯 기자로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다. 그래서 인터뷰를 내가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사람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 호기심을 동력으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어 기자가 됐는데 그런 나도 사람이 싫어질 때가 많다. 내 안에 연료가 바닥날 때 신기하게도 인터뷰를 하고 나면 가득 충전이 된다. 내 인터뷰는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길의 맥락을 잇고 꿰매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그의 생을 붙든 건 무엇인가? 삶의 고비를 그는 어떤 힘으로 넘어왔나? 그러니 인터뷰를 하고 나면 내 앞에 존재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다. 그래, 내가 이러려고 인터뷰를 시작했지. 이러는 인터뷰를 하려고 기자가 됐지. 기자하길 참 잘했어. 보람을 넘어선 자부심이다. 기자로서 내 자존감은 그렇게 커왔다. 삶이란 여정을 걷는 누군가에게나 자기만의 절대적인 우여곡절이 있다. 신기하게도 굽이굽이 막다른 길을 들여 깊은 계곡을 건너온 사람일수록 미소는 빛난다. 기자라서 인터뷰어라서 운이 좋게 보고 들은 그 아름다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나는 인터뷰를 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위로와 공감이다. 그 일을 인터뷰가 할 수 있다고 난 믿는다. 그래서 난 오늘도 사람에게서 기꺼이 배운다. 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계속 잠겨갖고 계속 걸걸대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도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사람들을 만날 때 꼭 배울 점을 하나씩은 찾는 것 같아요. 뭐 잘나든 못나든 누구에게나 작은 부분이라도 어떤 부분이라도 배울 점은 꼭 하나씩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고 우리가 만나고 부대끼는 관계와 인연 속에서 배움의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오늘도 곱씹어 봅니다. 네, 그럼 제 낭독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낭독자 소개하겠습니다. 아리따운 미모와 우아함까지 겸비하신 우아한 낭독의 아이콘 마들렌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들렌입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서 그렇게 과찬의 말씀을 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살아 움직이는 펄떡펄떡 생동감 있는 이런 그 낭독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삶에 스미는 낭독이랄까요?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참 그 다정한 글을 참 다정한 분이 읽어주셨어요. 저분과 그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정 엄마. 근데 어쩜 그렇게 딸이 엄마한테 다정하게 말을 하는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머니 좋으시겠다. 딸이 저렇게 예쁘게 얘기하다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엄마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골라서 낭독을 해주셨어요. 너무 다정하네요. 저는요 그 마지막 문단이 너무 좋더라고요. 굽이굽이 막다른 길을 돌고 깊은 계곡을 건너온 사람일수록 미소는 빛난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위로와 공감. 그 일을 인터뷰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말이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제가 혼자서 혼자서 묵독하면서 밑줄도 긋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온기로운 낭독으로 들으니까 그 맛이 정말 배가 되고 마음의 울림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정말 낭독은 좋네요. 제가 이렇게 청자로 지금까지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서 이건 정말 준비한 멘트가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단어를 인터뷰를 낭독으로 바꾸고 인터뷰어를 낭독자로, 인터뷰이를 청자로 바꾸면 어머 다 말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위로와 공감인데 인터뷰도 할 수 있지만 낭독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위로와 공감 그리고 잠깐 쉬어가는 그런 휴식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자님이 베테랑 현직 기자시잖아요. 그래서 기자라는 직업이 사실 보통 사람이 알 듯 말 듯 잘 모르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시고 또 그 안에서 배우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4장 마지막 장인데요. 일에서 길어 올린 언어 챕터에서 한 꼭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자라는 일이 준 태도. 기자가 반짝 빛나는 순간이 있다. 힘겹고 부대끼고 치열한 시간의 연속에서 잠시나마 보람 같은 것이 느껴지는 시간. 그 섬광이 주는 효력으로 지금까지 기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다. 그건 단독의 순간이다. 말하자면 타사는 발굴하거나 취재하지 못한 내용을 나만, 우리 회사만 보도하는 일이다. 어린 연차의 기자일 땐 나 잘나서 단독을 하는 건 줄 알았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자는 명백히 나니까.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단독이란 건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었다. 기자의 단독은 대개 데스크와 나누는 대화 혹은 논쟁에서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언론사의 데스크는 현장을 떠나 회사 안에서 부원들의 보고를 받고 조율해 그날의 기사 계획을 세우고 기자들의 미진한 초고를 매만져 완성된 기사로 만드는 장인 같은 이들이다. 기자에게 기사의 시작은 발제다. 그날 어떤 기사를 쓸 수 있는지 및 취재를 한 내용을 매일 아침 발제 메모로 보고한다. 연차가 낮은 기자일수록 발제 자체로 기사가 그려지는 일이 드물다. 그런 때 데스크들은 전화를 해 묻는다. 기자 장인들의 눈에 발제의 빈 곳이 왜 안 보이겠는가? 취재가 안 돼 우물쭈물했다면 깨지기도 다반사. 데스크의 질문은 대개 이렇다. 왜? 그래서 그 취재처에선 어떻게 대응했는데?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야? 기사가 되겠어? 예전엔 그 질문들이 취재의 미진한 부분을 묻는 행위라 여겼다. 돌이켜보니 그건 기사를 만드는 과정, 나아가 일선 기자에게 왜 이게 기사가 되는지 명분을 찾도록 하는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의 루틴에 묻히다 보면 어느새 기사라는 콘텐츠의 본질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서다. 왜 기자를 하는지, 내가 쓰는 기사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지, 내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지 말이다. 데스크들이 기사를 만들어가는 기술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물음은 사실 그 본연의 책무를 되새김질하게 하는 행위더란 말이다. 내가 올린 발제의 미흡함을 캐묻는 데스크와 입씨름을 벌이다 보면 보완 취재를 하게 되는 건 필수 과정이다. 단독은 그때 나온다. 운이 아니다. 현장 경험이 쌓인 데스크들에겐 내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보는 눈이 있으니 어쩌면 그들은 숙련된 뇌로 현장 기자를 손발 삼아 기사를 쓰는지도. 그렇게 해서 단독이 나와 특종상을 타고 출입처에서 정책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파장이 일면 그 공은 현장 기자에게 돌아간다. 기사는 그 기사에 달린 바일라인의 것이니 바일라인은 그 기사를 취재 작성한 기자의 이름이다. 그때 데스크는 한 발 뒤로 빠져 말한다. 잘했어. 사회정책부에서 보건복지부를 출입할 때였다. 마침 팀장 선배가 해외 연수를 떠나 내가 그 자리를 메워야 했다. 기자들은 매일 아침 그날 어떤 기사를 쓸 것인지 발제를 통해 회사에 보고한다. 출입처 혹은 자신이 속한 팀에 팀장이나 반장이 있다면 그가 팀원들의 발제까지 종합해 대표로 보고를 올린다. 팀장의 부재로 그 기간은 내가 팀장을 대신해 보고를 해야 했다. 그것은 부장과 직접 소통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때 하필 복지부가 준 이슈 중 하나가 일반 의약품 약국 외 판매였다. 지금은 슈퍼에서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 약을 살 수 있지만 그땐 그렇지 못했다. 소비자 단체나 시민단체는 일반 약을 약국 외에서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복지부가 정책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힌 날이었다. 애초 내가 올린 보고는 아마 복지부가 정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이러저러한 것 때문이라는 건조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전화벨이 울렸다. 부장이었다. 복지부는 원래 허용할 것처럼 했잖아? 왜 중단한다고 한 거지? 대한약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줬다고? 그럼 국민 편의나 건강과 관련한 정책을 이익 집단의 주장에 휘둘려 포기하는 거 아니야? 약사회가 정부에 전달한 의견은 뭔데? 부장의 질문이 이어졌다. 복지부가 이 정책을 포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부장과 통화를 하고 나서야 알았다. 게다가 내가 미처 취재하지 못한 내용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부장의 물음을 실마리로 추가 취재를 한 덕분에 우리만 알아낸 팩트가 기사에 들어갔고 나는 그날 그 유명한 1톱 3박을 처음으로 혼자 해냈다. 1톱 3박은 1면 톱기사, 3면 박스기사다. 기자 한 명이 1면 톱기사도 쓰고 내지에 관련한 해설기사까지 쓴다는 걸 1톱 3박이라고 이른다. 기자끼리는 훈장으로 통하는 표현. 그 1톱 3박은 내 발제의 미진한 구석을 파고든 부장의 질문 덕분이었다. 그 과정을 통해 팩트가 추가되고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 나 역시 어느새 연차가 쌓여 팀장을 할 때 깨달았다. 2017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레이스를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에 돌연 그 뜻을 접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단독으로 인터뷰했을 때다. 당시 반 전 총장의 마크맨은 우리 팀의 막내 기자였다.
견습 기자 딱지를 뗀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기자가 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초년병. 당일 내가 그 후배 기자에게 준 미션은 반기문 단독 인터뷰였다. 후배는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결국 해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반 전 총장이 내가 예상한 동선대로 이동한 게 다행이었다. 마포의 선거 캠프로 가 참모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인사를 나눌 것이고 그 뒤로는 자택에 가리라 짐작했다. 반 전 총장이 자택에 들어간 시각은 늦은 저녁이었다. 물론 그의 마크맨을 맡은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도 자택 앞에서 뻗치기를 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뻗치기는 주요 취재원의 집이나 일터 앞에서 그가 나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취재 행위다. 나는 후배에게 타사 기자들이 다 빠지면 연락하라고 했다. 기자도 사람인지라 2-3시간 정도 지나면 슬슬 이제 돌아가자며 신사협정을 맺기도 하니까. 또 운이 따랐는지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고 후배는 내 지시대로 타사 기자들이 없는 지하주차장 입구로 이동했다. 이제 반 전 총장의 집으로 인터폰을 눌러 인터뷰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면 되는 일. 거기서 반 전 총장이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기자는 그걸 확인하는 최전선까지 가야 한다. 잠시 뒤 후배에게 전화가 왔다. 선배, 반 전 총장이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안입니다. 나도 흥분이 됐다. 그렇지만 내가 흥분하면 현장의 기자는 긴장할 것이다. 최대한 가라앉히고 말해줬다. 네가 오늘 미리 준비해둔 질문을 차분히 해. 그러나 쉽지 않은 일. 후배는 병아리였고 상대는 UN 사무총장까지 지낸 거물이었다. 카카오톡이 울렸다. 선배, 지금 인터뷰 중인데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후배의 머릿속이 하얘진 거였다. 나는 그때부터 카톡으로 질문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런 원격 인터뷰가 가능하기도 하구나 하면서. 후배의 제기였다. 그렇게 인터뷰를 마쳤다. 후배는 집에 들여보내 잠을 재워도 나는 기사를 써야 한다. 인터뷰는 후배가 했지만 기사를 쓰는 건 반장인 내 몫. 게다가 후배는 다음날 새벽 4시 반까지 다시 반 전 총장 자택 앞으로 가서 뻗치기를 해야 했다. 새벽에 타사 기자가 반 전 총장을 인터뷰하기라도 한다면 우리의 단독은 단독이 아닌 게 될 테니까. 기사를 완성해 데스크에 보내기 직전 잠시 멈칫했다. 바이라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난 별 고민 없이 후배 이름으로 단독 바이라인을 달았다. 기사는 현장 기자의 것이니까. 기자 김지은을 만들어준 여러 장인 선배들에게 배운 거였다. 기사는 큰 파장을 불러왔다. 후배는 특종상을 받았다. 6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인 반기문으로서 속내를 내비친 인터뷰는 그것이 유일하다. 나 역시 그때 후배에게 말했다. 잘했어. 다 네 공이야. 이런 멋진 협업이 언론사 말고 가능한 회사가 또 있을까? 인스타그램으로,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나만이 돋보여야 하는 이 시대에 언론사는 내가 쌓은 경력으로 후배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일터다. 혼자가 아닌 집단의 지성과 노력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과정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내가 선배들의 도움으로 맛본 희열의 순간으로 여기까지 왔듯 이제 내가 그렇게 쌓은 연륜으로 나와 같은 길을 걷는 후배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공간이다. 그 깨달음 역시 쉽게 빨리 얻어지는 게 아니라 더 멋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취재 현장의 그 긴박한 분위기를 제가 잘 표현하고 싶었으나 이 글의 생동감을 제 낭독으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네요. 예.
감사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일, 혼자가 아니라서 가능한 일을 저도 경험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디오북 낭독 연구회입니다. 5학년이죠. 네. 제가 기세 좋게 먼저 깃발을 꽂았는데 사실 모든 게 다 처음 하는 일이라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8명의 저희 동료들이 수없이 많은 저의 빈틈을 다 채워주고 또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쏟아내주시고 서로 또 일을 도맡아서 해주고 계셔서 즐겁게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멋진 행사를 열게 된 것도 다 여러분의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을 이제 읽으시게 되면 가장 먼저 김혜수 배우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책을 읽으시면 누구나 아마 배우 김혜수님을 다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원래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그 마음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 다정한 손길엔 나도 팔목 한번 잡혀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바로 지난주에 김지은 작가님 저자 강연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저자를 실제로 만나고 강연을 듣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야말로 정말 다정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이셨어요. 강연 내용도 당연히 좋았지만 저자의 태도를, 강연자의 태도를 제가 배우게 되더라고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작가님을 만나 뵙지 않을 수 없겠죠. 작가님 잠깐 큰 박수로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작가님 이 먼 곳까지 비 오는 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지난주 금요일이 이제 도서관의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서울도서관에서 강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사전 질문지에 낭독을 하는데 태도의 언어를 낭독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질문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날 또 현장을 찾아주셔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 홍보물과 함께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오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런 초청의 태도를 지니셨는데 제가 어떻게 시간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국일보에서 기자로 일하는 김지은입니다. 다정하시죠? 네. 이렇게 다정한 분이세요. 여기까지 와주시다니 감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께서 온라인 낭독회에는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대면 낭독회는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자님이 정말 한 줄 한 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쓰신 책으로 이렇게 대면 낭독회 한번 경험해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태도의 언어는 저의 첫 에세이집이거든요. 제가 인터뷰집은 2권 냈고 또 자기가 자신의 엄마를 인터뷰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뷰 워크북 디어마더라는 책도 썼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가지고 제 스토리를 가지고 책을 쓴 건 처음이기 때문에 쓰고 나서 굉장히 남다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현장에 와서 이렇게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제가 쓴 글을 들으니까 이게 제 글 속으로 제가 더 생생하게 들어가는 느낌도 들 뿐만 아니라 약간 몇 번 좀 울컥하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그 시절에 이제 저를 음성으로 낭독을 통해서 만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낭독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마음으로 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또 더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아마 감기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버벅대고 잠깐 좀 발음이 좀 씹히는 구석이 있어서 좀 미안해 하시는 걸 보고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사람의 음성으로 하는 이 낭독을 들을 때는 이게 남다르잖아요. 이걸 정교하게 틀리지 않고 읽는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듣는 거고 그 속에 스토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 모든 분위기를 다 우리가 현장에서 흡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설레고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태도의 언어라는 책을 통해서 독자에게 주고 싶으셨던 메시지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신다면 뭘까요?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살면서 인생에 골짜기를 만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골짜기가 원래 산세가 좋고 높은 산일수록 골짜기도 깊잖아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있을 때는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찾지 못했던 나의 일의 의미, 그리고 나의 존재의 의미, 이런 걸 깊이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적어도 포기는 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 과정에서 내가 얻은 것이 있고, 그것이 나를 성장시켰구나.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상 골짜기에 있을 때는 수없이 저를 부정하고, 내가 뭐하러 그렇게 일만 치열하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쓰면서 그런 나의 해체됐던 조각들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하나하나씩 소중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시간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누구나 자기 자신을 좀 부정하고 회의가 드는 순간이 있을 텐데 자신하고 그렇게 화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자리, 어떤 자리에 계신 분들이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시간이 성장시킨, 그래서 나만이 구사할 수 있는 태도의 언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성장시켜온 태도의 언어와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멀리 우리 장수에서 오신 우리 달보기 어머니께서 우리 작가님께 귀한 선물을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재능이 많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직접 좀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아니, 저는 이 낭독회 자체가 선물인데. 어머. 이거 제가 잠깐 읽어도 될까요? 여기 제 책의 그 서문의 한 구절을 쓰시고 그리신 거죠? 와, 세상에. 어떤 대목인지 제가 낭독하시는 분들 앞에서 참 부끄럽지만 겁없이 우물에 물 고이는 시간이야. 작년 한 해 병가를 내고 회사를 쉴 때 엄마가 해준 말이다. 우물에 물 고이는 시간? 우물엔 늘 물이 있는 거 아니야? 내 반문에 엄마는 말했다. 1년에 한 번씩 우물 속 물을 싹 퍼내. 장정이 몇 명씩이나 달려들어서 줄을 타고 내려가서 두레박으로 싹싹 퍼내지. 우물 안도 깨끗하게 닦아. 그러고는 뚜껑을 덮어두지. 그러면 다시 맑은 물이 고이기 시작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때는 몰랐다. 정말 우물에 다시 물이 고일까? 엄마의 말은 예언처럼 적중했다. 신압으로 내 안에 이야기가 차올랐고 나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이전과 달라진 태도로. 마치 정말 내 안에 맑은 새물이 고여 찰랑거리듯 말이다. 변화한 태도가 준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돌려서 사진합니다. 네네. 저는 지금요 임산부의 사랑하는 그 태도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그 낭독하신 분들 중에 유일하게 2명이서 읽은 거잖아요. 낭독을 한 거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직접 쓰고 그려서 이 한 대목을, 저 이런 선물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뜻깊고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한테도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저도 잘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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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작가님께 다정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낭독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셨는데요. 귀로 읽는 책
어떠셨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소감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혹시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괜찮아요. 저희는 실망하지 않아요. 예. 저희가 작은 엽서를 드렸어요. 우리 달보기 어머니께서 직접 쓰신 글씨로 한 장 한 장 다 아날로그로 써주신 거거든요. 그 정성을 보셔서라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네, 볼펜도 받으셨죠? 네.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이 모임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서툴고 그래서 혹시 아쉬웠던 점도 적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좀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이제 낭독회 한다는 거 보고 참가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느낀 것은, 사실 제가 여기 왜 참가하려고 물었을 때, 좀 제가 슬펐던 일이 많았어서, 좀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덮이고 싶어서 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오늘 진짜 흐뭇하게 느꼈고요. 저는 주로 책을 보면 사실 뭐 볼펜이나 뭐 핸드폰으로나 이렇게 좋은 글귀를 필사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불현듯 느낀 거는 사실 필사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또다시 이거를 읽고 써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글귀를 밑줄을 쳐놓고 좀 조용한 시간에 한 10분이건 뭐 20분이건 저도 이렇게 한번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더 모든 사람들과 정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낭독을 전도합니다. 예. 너무 감사한 말씀 들었어요. 선생님 마음속에 그 슬픈 그런 것들도 충분히 또 느끼시고 낭독을 통해서 자신과 화해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오신 선생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어쩜 이렇게 다들 적어주셨어요? 다 적어주신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대한민국 1% 분들이 오셨나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못 고르겠어요. 어떡하죠? 그냥 너무 감동인데요. 그냥 하나 추천해야 되나요? 네, 추천해주세요. 내용을 보고 고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정말 정성껏 써주셔서. 뒤로 돌려서 작가님께 하나 그냥 추천해. 저는 이 무거운 일을 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섞어서. 와, 나의 의미, 골짜기, 나를 성장시키는 태도의 언어, 나와 화해하는 시간. 마지막에 작가님 말씀 듣고 적어놓은 것들인데요. 항상 낭독회에 오면 낭독해주시는 글도 좋지만 낭독 앞뒤에 해주시는 낭독자님의 말씀,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이유 없는 다정함이랄까요? 오늘 해주시는 말씀도 너무 좋았습니다. 낭독회는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모이는 자리 같아요. 와, 어느 분이세요?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감사해요. 세상에.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주인에게 마음도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다우신 분에게 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 너무 감격스러워요. 사실 저희가 이 정기 낭독회라고 좀 멋져 보이나요? 네.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서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 많이 우왕좌왕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현장의 생동감, 이런 그 함께 호흡하는 이런 현장감으로 저희가 좀 실수가 많았어도 마음 놓고 낭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작가님 말씀해주신 대로 정확하게 멋있게 낭독하지 않았어도 이 글의 내용이 여러분께 잘 스며들었을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계속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번에 또 낭독회 소식 있을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낭독자들하고 스태 다 나오셔서 같이 인사하고 마칠게요. 어머,
어머나, 아유, 감사합니다. 다정한 분이. 네, 저희 오낭여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미호입니다. 네, 9가지의 아름다움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미호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우르르 다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는 네, 다 스케줄이 바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5명만 모였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얼굴 만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